검찰개혁과 관련한 것을 대통령의 무슨 그 법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다 멈춰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것을 갑자기 현재의 검찰개혁과 연관시키시는 것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곽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런 내용의 품격에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말씀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상권 분립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상권 분립 문제와 관련해서 상권 분립을 해야 하는 특별한 언급을 어떤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 위기에 서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청년 일자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조지아주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또한 악화일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지킬 외교 안보 전략도 없고 민생을 살릴 실질적 해법도 내놓지 못한 채 무분별한 확장 재정으로 국민과 미래 세대의 빚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가 걸린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책임과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와 통합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죠. 총리님, 금년에 배추 농사는 잘 됐습니까? 그 농업법인을 여쭤보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금년에 지금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배추 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추 가격이 올라가지고 8월 달에 한 포기에 7,000원 넘긴 게 9월 달에도 7,000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9.3%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매일매일 배추를 포함한 각종 예. 농산물에 대해서 사실 무엇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밥상 물가에 신경 써주시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가, 금리, 고용 모두 불안한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확장 재정, 이 빚폭탄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총리님, 이제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51% 좀 넘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지금 과도한 국가 부채 문제, 이게 총리님처럼 어떻게 쉽게 개인이 스폰서한테 돈을 빌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 속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국가 부도 위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런 문제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 의원님, 그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조금 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산하에 기획예산처가 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똑바로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이 적절치 문제에 않은 것 대해서.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10%를 넘었어요. 선진국이고. 그런데 최근에 도저히 지금 이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긴축 재정을 시도했다가 내각이 붕괴까지 됐습니다. 지금 내년에 2026년에 이 국가 부채로 인한 이조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내년에 얼마 정도죠? 한 4, 5조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6조 원. 네. 36조 원이고요. 2030년에는 46조 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이자만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2030년에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국가 채무가 2,000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정말 빚의 족쇄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세대가 써버린 빚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정치의 무책임이자 국가의 배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국가 채무라든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은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말이죠. 출범할 때부터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이 아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인사하고 내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5개 재판 받고 있는 중지 중인 상황이죠. 총리께서는 전과 5범, 내각 장관들 다 합치면 무려 22범, 전과 22범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주권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사법부 못 믿겠다. 그리고 검찰 해체해라.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그런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총리께서 과거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표적 사정이었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서 재심 청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총리 스스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리님 사건 외에도 지금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곽 의원님이 상당히 수긍하시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장동 비리 사건 지금 법원에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주변 인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권 보복이었다. 야당 탄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볼까요? 이거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문제 아니었습니까? 또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모든 사건들 그것을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전해진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일의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처음 나온 대통령실 반응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 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할 말 없으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잠깐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답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한 것을 대통령의 무슨 그 법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다 멈춰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것을 갑자기 현재의 검찰개혁과 연관시키시는 것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곽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런 내용의 품격에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말씀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네, 두 번째로 그 상권 분립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상권 분립 문제와 관련해서 상권 분립을 해야 하는 특별한 언급을 어떤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장관님께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정치보복 수사라고 과거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해보시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검찰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치보복적 수사는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검찰 해체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졸속을 경계를 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당하고 정부의 말이 다르고요. 또 정부 스스로도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어쨌든 저희 민주당과 또는 정부와 또 대통령실에서 일단 크게 얼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와 또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 갖고 기소에 관련해서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관련해서는 검찰이 하던 수사에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 이런 정도로 합의가 돼 갖고 입법 추진하는 것도 결론이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또 수사라든가 기소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입법 과정 통해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고요. 수사와 기소의 구조, 또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장, 이 직결된 중대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와 국민기본권 수호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는 이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네, 지금 8월 같은 생각입니다. 예, 8월까지도 행안부의 권한 집중되는 문제 없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바꾸셨어요. 민주당에서 워낙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과 이견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되면 수사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 정치적인 개입 가능성, 권한 남용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이후에 나오는 문제점을 볼 때 과연 검찰의 보안 수사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증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럴 때 경찰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견제 장치도 없이 검찰 권한만 빼앗는다? 이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고 그랬을 때 부작용이 당연히 수사가 지연되고 합당한 처벌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미제 사건이 계속 늘었고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 수사 지연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PPT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장기미제가 너무 는다, 경찰에서 수사를 너무 안 한다 이러니까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장관님, 이 경찰에서 각하나 이송을 갑자기 확 많이 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거나 넘겨버린다 이거죠. 보시면 2021년도에 각하했던 사건 수가 5만 1,000건 정도인데 2024년 와가지고는 19만 2천 건이 돼버려요. 작년에 비교했을 때도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립니다. 각하를 해버리는,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첩하거나 이송해버리는 것,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게 2020년도에는 31만 5천 건이었는데요. 2024년 와가지고 56만 5천 건으로 늘었어요. 전체 사건 수는 줄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렇게 각하와 이송, 이첩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장관님 아시죠? 네네.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된 사건 중에서 검사가 다시 수사해보니까 이거 기소해야 된다 한 사건도 늘고 있어요.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수사가 부실화가 되고 그 사건 중에서 다시 검사가 봐서 기소하는 사건은 또 늘고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범죄의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수사만으로 유죄 입증이 부족할 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은 기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부활을 하지 않겠냐 그런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라든가 또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원이 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돼야 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 인력의 대폭적인 증원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죠. 예, 지금 특검 연장 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특검 수사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인력을 늘리고 기간을 늘리고 하는 특검법을 개정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총리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방금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사 인력이 안 그래도 모자란데 이 특검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특검이 진행되고 나서 한 3개월 사이에 속칭 말하는 장기 미제 사건 47%가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수사는 당연히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평소에 수사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특검은 수사와 기소 한데 합쳐놨죠. 위법한 별건 수사 막 벌이고 있죠. 피해 사실 공표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아닙니까? 아까 왜 이렇게 중간에 연장하는가 길게 하는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세 가지 특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일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관재판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아까 총리님께서는 뭐가 위헌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상 사법부의 구성 뭐가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뭐가 위헌인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 내용뿐만 아니고 특정한 재판부의 구성, 법관의 구성, 그 재판부의 어떤 사건을 맡아라 하는 배당 문제 이런 것을 입법부가 법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안부 이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해양수안부 임시청사가 들어오는 곳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데 총리님 여기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못 갔습니다. 예.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부산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총리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근처에 맛집도 네,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님하고 일정이 겹쳐서 저희가 미루느라고 못 갔습니다. 네. 총리님, 이 해양수안부 이전이 단순한 부처 이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옮기면서 이 정말 부산 지역이 해양 수도,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필요한 것은 권력 기관의 장악도, 선신성 재정도 아닌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